미군 없으면 한국은 일주일도 못 버틸걸? 한국은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아니었나? 군사 전문가 벨럼 그는 그렇게 확신했죠. 하지만 한국 국방부에 들어선 순간 그는 자신의 나라의 국가 안보 위기를 느꼈습니다. 수백 대의 AI 드론, 최첨단 군수 무인 로봇, 양자 암호 시스템을 가진 군대, 자신의 조국이 한국을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군이 어쩌다 서방 최고 군사 전문가를 가르치게 된 걸까요? 한국군이 보여준 군사력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를 무릎 꿇게 만든 한국의 진짜 힘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달라진 그날.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늘 그렇듯 브뤼셀 하늘은 회색빛이었고요. 저는 한 손엔 커피, 다른 손엔 군사보고서를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죠. 제가 일하는 곳은 유럽 방위 분석센터였어요. 제 이름은 이그네이셔스 R. 벨럼이에요. 부모님 두 분 다 국방 관련 교수셨고 당연히 저도 그렇게 되길 기대하셨어요. 저는 평생을 전쟁과 기술, 그리고 권력을 연구하며 살아왔어요. 주로 서방의 국가들에 대해서 연구해왔죠.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어요. 제게 한국은 그냥 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였어요. 삼성폰이랑 현대차 만드는 나라, 전자제품은 잘 만들겠죠. 하지만 군사력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한국 그 나라는 미국이 지켜줘서 살아남는 거야. 미군 빠지면 일주일도 못 버틸걸? 제가 자주 하던 말이에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어요. 아무도 저한테 이 일을 제기한 적도 없었고요. 왜냐고요? 제가 우리 부서 최고의 군사 분석가였거든요. 제가 말하면 다들 귀 기울였고 제 보고서는 장군들과 장관들이 읽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제 상사 로스 국장이 급하게 제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최우선이라고 적힌 빨간 폴더를 들고 있었어요. 숨을 헐떡이면서요. 국장님, 이거 나토 지휘부에서 막 들어온 겁니다. 제가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중국 얘기인가요? 아니요, 한국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웃음을 터뜨렸어요. 진심으로요. 한국요? 제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근데 로스 국장은 웃지 않았어요. 그 폴더를 제 책상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죠. 지금 당장 읽으십시오. 전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그냥 예의상 폴더를 열었어요. 솔직히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근데 거기 굵은 검은 글씨로 쓰인 보고서 제목이 눈에 띄었어요. 대한민국 세계 방위산업의 신흥 강구. 전 잠깐 멍하니 쳐다보다가 웃었어요. 이거 누가 썼죠? K-파 팬인가요? 근데 루스 국장은 또 아무 말도 안 하고 그저 보고서 안쪽을 가리켰어요. 그리고 거기엔 진짜 숫자들이 있었어요. 그래프, 차트, 계약서까지. 그리고 그 순간 마치 뺨을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방산 수출국이 되어 있었어요. 뭐라고요? 그들은 전차, 전투기, 미사일 시스템을 팔고 있었어요. 그냥 주변 나라들한테만 파는 게 아니었어요. 유럽에도 팔고 있었죠. 심지어 저희 고객들이 한국 무기를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뒤처지고 있었어요. 제가 서둘러 페이지를 넘겼어요. 익숙한 나라 이름들이 보였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아랍에미리트. 전부 한국 무기를 사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로스 국장이 절 바라봤어요. 우린 몰라요. 그래서 당신이 직접 가야 합니다. 한국으로요. 지금 당장. 뭐라고요? 제가 어디로 간다고요? 서울입니다. 3일 뒤 출발이에요. 하지만 저 한국어도 못하고요. 아시아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배우게 될 겁니다. 그는 말했어요. 당신의 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해요. 그 순간 목이 꽉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제가요? 지구 반대편까지 가서 한국을 조사하라고요? 이건 분명 무슨 실수일 거야. 말도 안 되는 얘기였어요. 하지만 진짜였어요. 그리고 저는 몰랐어요. 그 짧은 출장 하나가 제 생각과 가치관, 세상에 대한 믿음, 심지어 제 자신에 대한 믿음까지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요. 그땐 아직 제가 교만했고 눈이 멀어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 뭔가 가르쳐주러 간다고 생각했죠. 근데 알고 보니 배우게 될 사람은 저였어요. 한국? 일주일이면 되겠지. 그날 밤 거의 잠을 못 잤어요. 로스 국장이 그 폴더를 건넨 후 저는 사무실에 몇 시간이나 앉아 있었죠. 불도 다 꺼져 있었고 컴퓨터에서 나는 조용한 웅웅 소리만 들렸어요. 근데 제 머릿속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대한민국. 진짜로? 전 노트북을 열고 이렇게 검색했어요. 코리어 디펜스 인더스트리. 한국 방위산업. 처음엔 뭐 그냥 가벼운 기사나 화려한 광고 정도가 나오겠지 싶었어요. 말 그대로 대충 보고 넘길 수 있는 거요. 근데 화면에 뜬 정보들은 제 속을 뒤집어 놨어요. K9 자주포 세계 판매 1위, KF-21 보람에 한국이 만든 4.5세대 전투기, 15개국 이상의 수출, 전 세계 무기 수출국 4위. 네, 뭐라고요? 영상도 눌러봤어요. 이집트 사막을 달리는 전차들이 나왔는데 거기 한국 국기가 붙어 있었어요. 폴란드 군인들이 한국 엔지니어들과 악수하는 장면, 호주 장군이 한국 미사일 시스템을 칭찬하는 장면까지. 근데 진짜 충격은 캐나다, 우리 가까운 동맹국이잖아요. 독일이랑 계약을 취소하고 한국 장비를 샀대요. 저는 의자에 기댔고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아니야, 이거 과장된 거겠지? 노트북을 닫고 눈을 감았어요. 그냥 잊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머릿속 숫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리고 3일 뒤 저는 공항에 서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 무거운 코트, 여권 들고. 솔직히 기분 별로였어요. 11시간을 비행기 타고 서울까지 간다고 제가 평생 신경도 안 쓴 나라에 그것도 조사를 하러 간다고요? 살아남겠지 뭐.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일주일, 길어도 2주. 비행기를 탔고 좌석에 앉았어요. 정부 덕분에 비즈니스 클래스였지만 아무리 편한 의자여도 마음은 불편했어요. 계속 제 자신한테 말했죠. 그냥 작은 나라야. 전자제품 좀 만들고 매운 음식이나 먹는 정도겠지. 보고서 쓰고 돌아오면 이 모든 건 그냥 과장된 해프닝이란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마음 한쪽에 의심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왜 다들 갑자기 한국 무기를 사는 거지? 우리가 뭘 놓친 걸까? 비행기 창밖으로 눈을 돌렸어요. 구름이 아래 흘러가고 하늘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땐 오후 늦은 시간이었어요. 해가 지기 직전이었고 유리로 된 건물들에 황금빛 햇살이 비치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첫인상, 제가 생각하던 한국이 아니었어요. 전부 다 깔끔했고 질서 있었고 현대적이었어요. 아니, 미래 같았어요. 인천공항엔 긴 줄도 인상 쓰는 직원도 없었어요. 대신 얼굴 인식 시스템이 있었죠. 그저 로봇 목소리가 말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벨럼 씨. 네, 그리고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은색 로봇 하나가 제 쪽으로 다가오더니 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이그네이셔스 벨럼 씨, 김태현 대령님께서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벽한 영어로요. 가방 떨어뜨릴 뻔했어요. 진짜야? 속으로 속삭였어요. 여긴 공상과학 영화 같다. 근데 이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이게 한국이었어요. 출구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저는 김태현 대령입니다. 그 사람 영어 실력은 제 것보다 낫더라고요. 발음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그가 제 짐을 들어주며 차로 안내했어요. 근데 이게 그냥 차가 아니었어요. 수소 자율주행 차량입니다. 그가 설명했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직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공항, 로봇차, 그리고 그 풍경까지. 멀리 고층 건물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도로는 깨끗했고 조용했고 평화로웠어요. 정말 여기가 미국 없으면 하루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 맞나? 그때 김대령이 다시 말했어요. 내일은 국방부로 모시겠습니다. 전체 투어가 준비되어 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속으로는 제 자존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요. 다음날 아침 너무 일찍 깼어요. 시차 때문에 마치 트럭에 치인 것처럼 피곤했죠. 호텔 침대 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하늘은 연한 회청색으로 바뀌고 있었고 서울은 벌써 깨어 있었어요. 차들이 조용히 움직이고 사람들은 빠르게 걷고 있었죠. 깔끔하게 차려입은 채로요.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경적도 없었어요. 그냥 매끄러운 질서감이 있었어요. 솔직히 제가 상상하던 아시아는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희 나라보다 더 똑똑한 느낌이었어요. 8시 30분 정각 김대령님이 저를 데리러 오셨어요. 검정색 단정한 군복 차림이었고 태도도 늘 그랬듯 침착하고 공손했어요. 서두르지도 않고 뽐내지도 않고요. 준비되셨나요, 벨럼 씨? 그가 살짝 웃으며 물었어요. 뭐 준비된 만큼이죠. 전 최대한 자신 있는 척 대답했지만 속은 좀 긴장됐어요. 배도 살짝 뒤틀리는 기분이었고요. 도시를 지나 차로 이동했어요. 시끄럽고 혼잡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용하고 깨끗했어요. 공원도 보였고 강을 따라 산책길도 있었어요. 여기 인구가 얼마나 되죠? 제가 물었어요. 약 1000만 명입니다. 김 대령이 대답했어요. 1000만 명이요. 근데 이렇게 깨끗하다고요? 곧 국방부에 도착했어요. 건물은 유리와 금속으로 세련되게 지어져 있었고 유럽의 흔한 오래된 돌이나 조각상 같은 건 없었어요. 딱 봐도 효율적이고 현대적이고 거의 우주선 같았어요. 보안 절차도 거쳤는데 그것마저 달랐어요. 몸수색도 없고 그냥 얼굴 인식 후 바로 통과. 그리고 그 방으로 저를 안내했어요. 어두운 복도를 지나자 둥근 구조의 창 없는 공간이 나왔어요. 가운데엔 유리로 된 플랫폼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돼 있었어요. 여기가 저희 전략 브리핑룸입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손목에 찬 작은 기기를 가볍게 터치했죠. 순간 플랫폼이 공기가 흔들리더니 갑자기 3D 홀로그램이 떠올랐어요. 공중에 떠있는 거대한 세계 지도가 천천히 회전하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헉하고 숨을 들이마셨어요. 물론 디지털 스크린은 많이 봤지만 이건 차원이 달랐어요. 김 대령이 말만 하면 지도가 움직였고 손짓으로 확대하고 축소하면서 국가별로 데이터와 국기가 반짝였어요. 이건 영화가 아니었어요. 진짜였어요. K9 자주포부터 보시죠. 그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지도가 사라지고 공중에 거대한 기계 하나가 떠올랐어요. 한국의 K9 썬더였죠. 천천히 회전하며 세부 모습까지 다 보여줬어요. 이 자주포는 현재 10개국 이상 나토 회원국 포함하여 사용 중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저는 말없이 바라봤어요. 스펙은 기대 이상이었고 수출 국가 목록도 나왔어요. 폴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호주, 이집트 모두 실계약이었어요. 제 턱 근육이 살짝 굳어졌어요. 그 다음은 KF-21 전투기. 검은 전투기가 공중에 떠 있었고 그 소리까지 들릴 듯 했어요. 이건 미국산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접 설계하고 제작한 전투기입니다. 전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미사일이 나왔어요. 현무 시리즈. 장거리, 정확도, 속도 모두 뛰어난 무기였어요. 다음은 AI 드론 시스템. 수백 대의 소형 드론이 하늘에서 물고기 떼처럼 정교하게 움직이는 영상이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세계 무기 수출 순위 차트. 대한민국 세계 4위, 그리고 우리나라 7위. 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김 대령이 제 쪽을 바라봤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벨럼 씨?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그 순간 속에서 무언가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자존심, 믿음, 예전 생각들까지요. 저는 한국이 과대평가됐다는 걸 증명하러 왔는데 단 하나의 방, 단 하루 만에 저는 점점 작아지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전략 브리핑룸을 나왔을 땐 숨 좀 쉬어야겠더라고요. 김 대령님이 국방부 건물 옥상에 있는 정원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맞아요. 군사 건물 위에 정원이 있었어요.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벤치도 있었어요.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어요. 심장은 아직 쿵쾅거리고 있었죠.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서울은 모든 방향으로 쫙 펼쳐져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 넓은 도로, 유리 빌딩 사이사이의 초록 공원들. 도시는 분명 살아있었지만 혼잡하진 않았고 바쁘지만 혼란스럽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상상했던 한국이 전혀 아니었어요. 전 그냥 회색 건물에 딱딱한 군인들, 그리고 미국이 남긴 낡은 장비나 쓰는 그런 나라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앞엔 최첨단 기술, 깨끗한 거리, 당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김 대령이 제 옆에 앉았어요. 많이 놀라신 것 같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네, 진짜요. 전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한국이 이런 나란 줄은 전혀 몰랐어요.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거봐요, 제가 뭘 했어요 같은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침묵이 더 크게 와닿았어요. 그날 오후엔 저를 한국국방연구소로 데려가셨어요. 전 솔직히 이제 다 봤다 싶었거든요. 근데 아니었어요. 완전 다른 차원이었어요. 우린 거대한 실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 안엔 수많은 드론들이 있었어요. 작은 건 후프 사이를 날아다니고 큰 건 새처럼 생겼고 심지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벌레처럼 생긴 드론도 있었어요. 이건 저희 AI 군집 드론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젊은 연구원이 설명했어요. 조종사가 없이 날아요? 제가 물었어요. 네.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로 대화하고 함께 판단해요. 팀처럼요. 제가 보는데 수백 대의 드론이 정확하게, 부드럽게, 군더더기 없이 움직였어요. 줄도 없고 실수도 없었어요. 그 다음은 로봇 병사였어요. 사람처럼 생긴 것도 있었고 네 발 달린 형태의 머리 대신 카메라가 달린 것도 있었어요. 일부는 이미 DMZ 근처에 배치됐습니다.
누군가 말했어요. 인간이 가기 위험한 지역에 쓰이고 있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아직도 원격 조종 탱크를 놓고 토론 중인데 여긴 로봇이 직접 걷고 있었어요. 구석에 조용히 서 있는 로봇 하나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어요. 안녕하세요. 그 로봇이 말했어요. 깜짝 놀라서 움찔했죠. 김대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얼굴 인식 기능이 있어서요. 당신이 방문객인 걸 알아요. 전 그냥 얼어 있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따라잡는 중이 아니었어요. 우릴 훌쩍 뛰어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간 곳은 어두운 방이었어요. 불빛이 반짝이고 커다란 스크린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여기는 저희 양자 암호화 연구실입니다. 책임 엔지니어가 말했어요. 군사 통신을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누구도 이걸 해킹할 수 없죠. 전 아무 말도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오늘 본 것들 다 진짜였어요. 직접 만졌고 걸어 다녔고 그걸 만든 사람들과 대화했어요. 이 나라는 다른 나라 도움에 기대는 흉내쟁이가 아니었어요. 자기 미래를 자기 두뇌와 속도로 직접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어요. 혼자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노트북은 켜져 있었고 커피는 식어 있었어요. 낮에 적어둔 메모들을 다시 봤어요. 군집 드론, 로봇 순찰, 양자 방어 시스템, 그 단어들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전 세상의 모든 걸 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느껴졌어요. 나는 이해하려고조차 하지 않았구나. 제 자존심을 무너뜨린 진실. 다음날 특별한 회의에 초대받았어요. 직접 대면은 아니었고 화상회의였어요. 김 대령님이 저를 조용한 방으로 데려가셨어요. 큰 스크린이 있었고 헤드셋을 건네주셨어요. 이건 중요할 겁니다. 그가 말했어요. 화면에 영상 2개가 떴어요. 하나는 미국 국방부, 다른 하나는 유럽 방위연합 제 본부, 즉 제 팀이었어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고 로스 국장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진지하게 생긴 미국인이었고 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이그네이셔스 R. 벨럼 씨, 그가 말했어요. 저는 마이클 스콧입니다. 미국군의 동아시아 전략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저는 살짝 긴장한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말했어요.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없이는 대만을 방어할 수 없습니다. 전 눈을 깜빡였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한국의 드론 기술, AI 방어 시스템, 사이버 부대, 그가 손가락으로 하나씩 짚으며 말했어요. 이 모든 걸 저희는 쓰고 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의 전략이 무너집니다. 네, 뭐라고요? 전 평생 미국이 한국을 지켜준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마이클은 계속 말했어요. 우린 이미 한국에 AI 기반 방공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확도는 30% 높고 반응 속도는 저희 것보다 2배 빠릅니다. 전제 국장을 바라봤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저는 반박하고 싶었어요. 이건 말도 안 된다고 소리치고 싶었죠. 하지만 속으론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 로봇들을 받고 드론도 받고 양자암호 연구소도 직접 걸어 다녔어요. 미래를 봤거든요. 그리고 그 미래는 유럽이 아닌 바로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닙니다. 리더입니다. 우리는 이제 따라잡아야 합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조용히 의자에 몸을 기대고 앉았어요. 머릿속이 무겁고 복잡했어요. 전 평생 서양이 최고라 믿고 살았어요. 기술, 사람, 아이디어 전부. 그리고 한국 같은 나라는 우리 걸 모방하는 수준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그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었어요. 이제 제게 남은 건 하나였어요. 보고서를 쓰는 것, 진실을 알리는 것, 제가 보고 듣고 직접 경험한 걸 정부에 보고하는 것. 근데 문제는 그거였어요. 자기 믿음을 완전히 무너뜨린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죠? 그날 밤 저는 혼자 호텔 근처를 걸었어요. 공기는 선선했고 도시 불빛이 강에 반사되어 반짝였어요. 길거리에 쓰레기도 없고 시끄러운 사이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한 발걸음들과 빛나는 빌딩들만 있었어요. 그러다 서점 하나를 지나쳤어요. 유리창 너머로 한 소년이 과학 잡지를 읽고 있었어요. 표지엔 우주 위에 떠있는 한국 위성이 있었고 제목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다음 세대의 국방 메이드 인 코리아. 한참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소년. 그는 제가 40년 걸려서 겨우 깨달은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단지 무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편견에 대한 이야기였고 진실된 눈을 뜨는 것이며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때 무시했던 이들에게 배우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새로운 존중. 며칠 뒤 저는 브뤼셀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도시는 예전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달라진 거겠죠. 공항에 도착했을 때 로스 국장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별다른 말은 없었고
그냥 저를 보며 조용히 물었어요. 어때?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얘기가 많아요. 다음날 아침 유럽 방위연합 본부에서 특별 회의가 열렸어요. 최고위급 인사들이 다 모였어요. 장군들, 장관, 다른 부서 사람들도 왔어요. 모두가 제가 쓴 보고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전 커다란 회의실 맨 앞에 섰어요. 손이 살짝 떨렸어요.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어요. 그보다 더 깊은 무게감 때문이었죠.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회의실을 둘러봤어요. 그들 대부분은 예전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최고다. 작은 나라들은 우릴 따라야 한다. 우리를 모방하고 우리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여러분, 제가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한국이 뒤처진 나라일 거라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대였어요. 사람들이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를 따르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이 이끌고 있어요. AI, 사이버 방어, 무인 시스템, 미사일 기술까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뒤처지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누군가가 작게 코웃음을 쳤어요. 분명 들렸지만 전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본 무기들은 우리 상상 속에도 없던 것들이었어요. 국경을 순찰하는 로봇, 과학과 전략으로 움직이는 군대, 힘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조용했어요. 회의실 안은 정적이 돌았고 믿기 힘들다는 표정들이 보였어요. 전 다시 말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며 이건 위협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우리가 외면해온 걸 이제는 존중할 수 있는 기회요. 몇몇 사람들의 고개가 천천히 끄덕여졌어요. 우리가 진짜 강해지고 싶다면 한국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들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과 같이 동등하게요. 회의실은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로스 국장님이 일어나셨어요. 저는 벨럼 씨의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제안을 지지합니다. 이제 진짜 파트너십을 만들 때입니다. 한국과 함께요. 그 다음부터는 일이 빠르게 흘러갔어요.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팀들이 서울로 파견됐고 합동훈련도 시작됐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 협력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제가 지명됐어요. 한때 한국을 비웃던 제가요. 지금은 자주 서울을 오갑니다. 한국의 과학자들, 군인들, 엔지니어들과 함께 일하고 있어요. 매번 새로운 걸 배우고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이젠 알게 됐거든요. 지혜는 항상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나라에서 나오고 겸손한 마음에서 시작되기도 하죠. 어느 저녁 서울의 한 옥상에서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예전에 제가 떠올랐어요. 거만했고 폐쇄적이었고 우쭐했죠. 그런 저였는데 전 미소를 지었어요. 왜냐하면 지금은 제가 달라졌으니까요. 한국은 제 보고서만 바꾼 게 아니었어요. 저라는 사람을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듣기 시작한다면 세상도 달라질 수 있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누군가를 혹은 어떤 나라를 너무 빨리 판단했던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까치튜브는 여러분을 항상 응원합니다. 좋은 이야기와 복무로 올게요. 사랑합니다, 여러분.